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과제한 거 답부터 맞춰봅시다. 자, 1번은 4번.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태양 에너지의 양은 어디가 더 많아요? 당연히 적도가 더 많죠. 다음에 해수의 표충 수온도 다 어디가 더 높습니까? 적도가 높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자, A는 무슨 층에 해당이 됩니까?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C는 심해층. 이렇게 되죠. A층의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바람입니다.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해수가 잘 섞이지 않는 안정한 층 어디에 해당돼요? 수온 약층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해수 약 80%를 차지하고요. 계절이나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가 거의 없는 층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심해층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짠맛을 내는 건 바로 뭡니까? 염화 나트륨이죠. NaCl. 그 다음에 염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쓴맛을 내는 거는 염화 마그네슘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염분을 구하는 식. 뭐예요? 해수죠. 해수. 해수의 양 g분의. 근데 이건 몇 g이에요? 1000g이죠. 그죠? 위에 염류의 양 g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해수의 염분 또는 염류의 양을 구하시오. 해수 1000g의 염류 30g이 녹아있을 때 염분은 바로 얘가 얼마가 돼요? 30psu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수 500g의 염류 20g이 녹아있으면 얼마가 돼요? 500g에 녹아있는 게 얼마예요? 20. 이 1000분율이잖아요. 100분율이 아니라 곱하기 1000.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40psu죠. 물 485g하고 염류 15g을 섞으면 전체 해수 양이 얼마가 돼버려요? 500g이죠? 500g에 얼마 녹아있는 겁니까? 15g 녹아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30psu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염분이 32psu라는 소리는 해수 1kg 안에 얼마가 녹아있다는 소리예요? 32g이 녹아있다는 소리죠. 염분이 35psu인 해수 2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자, 그럼 이거는 해수 1kg에 얼마 녹아있다는 소리예요? 35g이 녹아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해수 200g이면 얼마예요? 0.2kg이 되겠죠?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염류의 양도 얼마로 줄어야 돼요? 5분의 1로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그램? 7g?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해수의 표충 염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바로 뭡니까? 4번이죠. 염류의 종류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 8번. 자, 가, 나 해역의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냈답니다. 그러면 가의 염분은 합계가 30g이니까 얼마가 돼요? 30psu. 나는 35psu에 해당이 되겠죠? 자, 가와 나에서 전체 염류 중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를 비교할 때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거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는 건데 가 해수에서 전체 염류 중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돼요? 30분의 23.32 곱하기 100 이걸 해서 풀어줘야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럼 얼마예요? 약 77.7% 정도 돼요. 나의 해수에서 전체 염류 중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비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그쵸? 왜?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77.7%다. 가와 나의 염분은 서로 다르지만 각 해역에서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는 서로 같다.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봅시다. 해류라고 하는 거는요,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해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이게 심층순환이 있고 표층순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건 뭐예요? 위에서 흐르는, 해수 표면을 따라 흐르는 표층순환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류는 크게 수온에 따라서 난류하고 한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수를 난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죠.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그 다음에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를 바로 한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난류하고 한류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들이 있는데, 보통 수온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난류가 높다. 한류는 낮아요. 그다음 염분은 난류가 통상적으로 높아요. 한류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포함된 녹아있는 용전 산소량이 있어요. 산소가 얼마만큼 녹아있는가? 용전 산소량은 난류가 적어요. 한류가 많아요.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양염류들이 난류가 더 적습니다. 한류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난류에 사는 어류가 있고 한류에 사는 어류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을까? 난류성 어종이 많을 것 같아요? 한류성 어종이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한류성 어종이 뭐가 있냐면 오징어, 아니면은 대게, 이런 것들이 한류성 어종에 해당이 돼요. 킹크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류성 어종이 난류성 어종의 한 3배쯤 됩니다. 훨씬 많아요. 왜? 한류가 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산소하고 영양염료가 많아요. 그래서 어종은 난류성 어종, 난류는 적다, 한류는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요렇게, 예, 저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자, 요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남해안으로 올라오는 메인이 되는 요 해류가 있어요. 난류니까 빨간색으로 그려줄게. 자, 메인이 되게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를 이렇게 올라오는 뭐가 있냐면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북태평양 서쪽에서 북상하는 난류예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쪼개져요. 해류가, 지류가 두 개가 쪼개져서, 하나는 어디로 쪼개지냐면 이렇게 서해 쪽으로 쪼개지고요. 하나는 어디로 쪼개지냐면 이렇게 동해 쪽으로 쪼개집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일본, 대마도, 스시마 쪽으로 이렇게 쪼개져요. 쿠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3개로 쪼개져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쪼개져서 동해 쪽으로 올라가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동한난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갈라져 나와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동한난류고, 쪼개져서 남쪽으로 올라가는 게 황해난류예요.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갈라져 나와서 황해로 흐르는 해류가 황해난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위에가 북한이고 북한 위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이랑 위쪽으로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예, 러시아의 연해주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뭐가 있냐면은 연해주 한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위에 있는 오호츠크에서 러시아 남쪽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연해주 한류가 있고, 여기서 쪼개진 북한 한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연해주 한류에서 갈라져 나와 동해 북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 한류가 있어서, 이 동해안에서는 보면은 한류하고 난류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게 됩니다. 한류하고 난류가 서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죠? 쿠로시오 해류가 일부 쪼개져서 하나는 황해난류, 하나는 동안한류, 그 다음에 저 위에 연해주 한류에서 쪼개진 북한한류. 그래서 동안한류하고 북한한류가 요 지역 동해안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략 주문진 해역에서 두 개가 만나요. 자, 그래서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조경수역. 그러니까 한류하고 난류 중에 차가운 한류가 밀도가 크니까 한류가 아래로 내려가고요, 난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위쪽 표면에서는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아래쪽에서는 한류성 어종이 잡혀요. 동시에 두 개가.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이고, 우리나라에서 동해에서 북한 한류하고 동안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양염류랑 플랑크톤이 풍부해서요, 다양한 어종이 들어와서 좋은 어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문제는 요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점점 상승해요. 그래서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점점 북한 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경수역은요, 위치가 원래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조경수역이 북상해요. 위로 올라가요. 난류가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철에는 조경수역이 남하합니다. 여름에는 난류가 세니까 조경수역이 약간 위로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한류가 세니까 조경수역이 어떻게 돼요? 약간 아래로 내려와요. 예,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조경수역이 움직이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의 흐름에서 해류는 보통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바람 때문에 생겨요. 바람. 예, 바람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석. 밀물하고 썰물이죠. 자, 조석. 아침 저녁으로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게 되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하고요. 조석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바로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깁니다. 달과 태양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 때문에 생겨요. 근데 이 달하고 태양 중에서 누구의 영향이 더 크냐면 달의 영향이 더 큽니다. 왜? 달이 태양보다 더 가까이 지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달이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 밀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밀물이고, 연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갯벌이 드러나게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불러줘요? 썰물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이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해안선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해수의 흐름을 바로 뭐라고 불러줘요?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예요. 밀물, 썰물.
예, 밀물, 썰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졌었을 때 있죠. 예,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만조라고 합니다. 만조 때 여기가 수위예요. 그 다음에는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나가서 수위가 가장 낮아졌었을 때 요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간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를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조차라고 합니다. 조차.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게 이 밀물하고 썰물이 잘 나타나가지고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예요? 동해, 남해, 황해 중에 어디야? 황해죠, 서해죠. 그래서 보통 조개캐로 갯벌 체험하러 가는 데가 서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우리나라 어디가 큽니까? 황해가 커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 달의 위치가, 상대적 위치가 매일 달라지잖아요. 달의 모양이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이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에 따라서 바로 인력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바로 뭐라 불러준다? 조석 주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12시간 25분이 조석 주기예요. 딱 12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밀물 2번, 썰물 2번 나타나게 되는데 조석 주기는 대략 몇 시간이다? 12시간 25분이 조석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석 현상은 보면은 황해가 동해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서해안에는 넓은 갯벌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심이 얕고 이게 넓은 대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막힌 만이라고 하는, 왜? 황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데에 해당이 되잖아요. 만의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조석 간만에 차가 크게 나타나요. 여기 나왔죠? 우리나라 해안의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 정도고요. 하루에 약 2번씩 만조하고 간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이 이용되는 얘는 어업 활동에 이용이 된다. 여러분들 이게 낚시나 어업 하시는 분들은 요게 되게 중요해요. 물때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물때. 즉, 이 조류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해안선 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류의 흐름이 있었을 때 물고기들이 잘 이동을 하니까 조류가 멈추면 또 물고기들이 잘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물때를 이용해서 어업에 또 낚시에 적당한 시기를 잡기도 하고요. 조력발전소나 조류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어디? 시와. 경기도 시흥 시와 조력발전소가 있어요. 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수위가 너무 낮은 간조 때보다는 높은 만조 때 보통 배가 바다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이라든가 또는 갯벌 체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갯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데 뭐하고 뭐가 맞나요? 육지 생태계하고 육상 생태계하고 해양 생태계가 서로 만나는 무슨 지역이에요? 완충 지역이라고 해요. 육상 생태계하고 해양 생태계가 서로 만나는 경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계 부위에 해당하는 걸 완충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해양하고 육지가 만나는 거잖아요. 육지하고 민물이 만나는 생태계가 어디냐면 늪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늪 같은 경우도 완충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생물의 다양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105부터 109.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9번 봅시다. 자, A의 이름. A는 이게 바로 크로시오 난류. 그쵸?
쿠로시오 난류. B는 황해 난류. C는 동안 난류. 그 다음에 D는 북한 한류. E는 연해주 한류. 그죠? 이렇게 되겠죠? 난류는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됩니까? 크게 세 개가 난류죠? 쿠로시오 난류, 황해 난류, 동안 난류. 한류는 북한 한류하고 연해주 한류죠? 조경수역을 만드는 두 개의 해류는 바로 D하고 C죠. 북한 한류하고 그 다음에는 동안 난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과 같이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조석.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만조와 간조의 수위차, 조차라고 해주죠. 그 다음에 10번은 조석 현상을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4번이죠. 네. 그 다음에 뒤에 탐구 체크. A-1 전등은 실제 바다에서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 선풍기 바람을 일으킨 후 수온 분포는 몇 개의 층으로? 크게 두 개의 층으로. 혼합층과 크게 수온 약층 같은 두 개의 층. 선풍기 바람을 더 오래 일으키면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죠. 자, 그 다음에 A-2는 위의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해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은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표면을 가열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예. 해수 표면을 가열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뭐예요? 바람의 혼합작용. 네, 두 가지죠. 네. 그 다음에 A-3은 옳지 않은 거는 뭐예요? 4번이죠. 선풍기를 더 오래 켜두면은 혼합층의 두께는 더 두꺼워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1.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하루 동안의 만조와 간조는 약 2번씩 일어납니다. 간조에서 만조 사이에는 뭐가 나타나요? 간조에서 만조 사이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밀물이 나타나고 만조에서 간조 사이에는 썰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안의 조석 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이에요. 한 달 동안 사리와 조금은, 여러분들, 사리는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사기라고 합니다. 사리는 조차, 만조와 간조의 수위 차이인 조차가 가장 클 때. 조금은 언제냐면은 조차가 가장 작을 때요. 근데 조차가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은 보름달이 뜰 때랑 삭이랑 망이 뜰 때예요. 삭, 망이에요. 삭일 때, 망일 때예요. 그 다음에 조금은 언제냐면은 상현달이 뜰 때하고 하현달이 뜰 때가 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삭, 망 2번, 상현, 하현 2번 해서 각각 2번씩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조금은 언제라고요? 상현달 뜰 때, 하현달 뜰 때. 사리는 언제? 삭일 때, 망일 때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조석 현상이 활용되는 예를 한 가지만 서술을 하시오. 뭐 아까도 많이 나왔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어업 활동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조류 아니면은 무슨 발전? 조력 발전.
네, 요때 바로 조석 현상을 뭐 갯벌 체험 뭐 이런 것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B-3. 어느 지역의 하루 동안 측정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만조가 여기죠. 해수가 높았을 때. 이때가 만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 3시경, 16시경이다. 틀렸죠? 오전 11시경에 밀물이 나타났다. 오전 11시는 뭐예요? 만조에서 간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썰물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가 12시간 25분. 이걸 조석 주기라고 하죠. 네, 디귿만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해수 문제 봅시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해수 250g을 증발 접시에 담아 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열하 했더니 10g의 물질이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250g에 10g이 들어있었잖아요. 그쵸? 곱하기 1000분율이니까 얼마 해줘야 된다고? 선생님이 1000 얼마예요? 40 PSU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물 980하고 1000이랑 20을 섞으면 해수가 1000g이잖아요. 1000g 안에 20이 들어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0 PSU가 돼야 되겠죠. 해수 4kg을 증발시켜서 160g의 염료를 얻었어요. 그럼 1kg을 증발시키면은 40g의 염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염분은 얼마가 된다? 40 PSU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염분이 32 PSU인 바닷물 3kg을 만들 때 필요한 염료의 양은 그러면은 보세요. 바닷물 3kg 안에 그러니까 1kg 안에 32 PSU가 있어야 되니까 3kg 안에는 몇 배? 3배가 있어야 되겠죠. 96g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염분이 35 PSU인 바닷물 2kg을 증발시키면은 1kg당 35니까 2kg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70g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다음 6번은 염분이 35 PSU인 바닷물 700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결국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1000g에 얼마 녹아있어요? 35g 녹아있으니까 700g에는 얼마가 녹아있겠느냐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몇 배예요? 0.7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염류 양도 몇 배? 0.7배. 그치? 따라서 X는 24.5g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염분이 40 PSU인 바닷물 1kg 안에 염화 마그네슘이 4.4g 있대요. 그럼 얘 보세요. 염분이 40인데 염화 마그네슘이 4.4g 녹아 있어요. 그러면은 염분이 30인에는 얼마가 녹아 있어야 되는가? 염분 밀정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배예요? 해수 양이 몇 배 됐어요? 4분의 3배 됐죠? 그러면은 안에 들어있는 염류 양도 4분의 3배, 그러니까 3.3g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8번 염분이 32 PSU인 바닷물 1kg의 염화 나트륨이 25.6g이 녹아있대요. 그러면은 보세요. 32 PSU 안에서 얼마 들어있대? 25.6이 들어있대요. 근데 보세요. 염분이 33 PSU인 바닷물 500g에 포함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00g이면은 실제 저기 총 염분의 양이 얼마가 돼요? 1kg에 33이잖아요. 그죠? 그 500g이면 이거에 뭐가 돼야 돼요?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6.5g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가 녹아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따라서 구해주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13.2g만큼이 녹아있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 33분의, 그러니까 이거를 32분의 25.6은 33분의 x라고 해서 x값을 구해주고, 이거를 다시 500g이니까 이거는 1kg 기준이니까 요거를 2분의 1로 나눠줘서 구해주던지,
아니면 직접 이거를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주던지 값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염분이 36psu인 바닷물 200g에 염화나트륨이 5.4g이 녹아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이 바닷물이나 이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분 안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36psu인 바닷물 200g에 얼마 녹아있대? 5.4가 녹아있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1kg이면 얼마가 돼요? 36psu가 1kg이면 5배가 녹아야 있어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27g이 되겠죠? 그럼 밑에 거 염분이 40psu인 바닷물 600g에는 X만큼이 녹아있을 거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40psu가 600g이면 총 염류의 양이 얼마가 돼요? 1000g당 40이잖아. 600g이면 0.6배니까 얼마가 돼요? 24g이죠. 총 염류의 양이. 그죠? 그러니까 비율은 얼마일 때? 36psu 안에서 얼마? 27이 들어있대. 그러면은 24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 X가 들어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몇 배예요? 36, 23에는 몇 배야? 6분의 4, 3분의 2배지. 얘도 3분의 2배. X는 얼마? 18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10번. 비례식을 얼마나 잘 쓰냐예요. 이 염분 문제는. 표는 AB 지역에서 채취한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냈대요. 자, A 해역에는 염화나트륨 27.2, 염화마그네슘 3.8, 그 다음에는 얘는 4.5, 얘는 황산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염류의 양을 구하시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서 전체 3개가 합쳐가지고 전체 총 뭐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염류 양으로 보면은 맞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전체 염류 양으로 보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례식을 어떻게 채워주는 게 맞냐면, 염류 값이, 지금 보세요. 비율을 봐야 돼요.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3.8 대 4.5잖아요. 그러면은 염화 마그네슘이 늘어난 양만큼 염화 나트륨의 양도 어떻게 돼요?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돼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몇 배야? 결국에 3.8분의 4.5배죠. 그럼 얘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27.2 곱하기 3.8분의 4.5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이거와 요거의 비율하고 같다라고 풀어놓고, 놓고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가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풀어주면은 32.2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풀어주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거보다 양이 어때야 돼요? 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나는 2g 곱하기 몇 분의 몇이에요? 4.5분의 3.8이 돼버리겠죠, 결국에.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약 1.7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을 얼마나 잘 쓰냐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식을 써주면 이렇게 돼요. 3.8 대 나는 4.5 대 2다 라고 풀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식 자체가. 그 다음에 11번. 표는 AB 지역에서 채취한 해수의 염분을
염분과 해소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냈대요. 자, A는 40이고 B는 32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봅시다. 32에서 얼마 차지해요? 32에서 24.8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니까 40에서는 가만큼이 나타나야 되겠죠? 몇 배예요? 몇 배? 8분의 몇 배입니까? 8분의 10배네. 그치? 8분의 10배면 4분의 5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24.8에 4분의 5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는 31에 해당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식은 40일 때 얼마니까? 3.46만큼이니까 32일 때는 나만큼 들어있을 거다라고 식을 놓고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염분 밀정의 법칙으로 풀어주니까 따라서 값은 2.8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숙제로 뒤에 110부터 119까지 숙제.